일본이 지금 당황하는 이유는 한국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미국이 동맹을 평가하는 기준을 이미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최근 위성락 안보실장이 내년 미국 실무진과 핵 잠수 협정에 대한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자 일본 내각은 기다렸다는 듯 즉각 반응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도 핵잠 추진을 검토하겠다며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 직후 미국에서 아무런 긴급 반응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 장면 자체가 이미 힘의 비대칭을 드러낸다. 더 결정적인 신호는 미국 국방부 고위 인사의 발언이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존이 아니라 파트너십, 비전에 부합하는 모범 동맹국이라는 평가, 말뿐이 아니라 노력과 자금, 헌신을 실제로 투입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서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은 4가지 축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국내 방어, 중국 억제,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 그리고 방위산업 재활성화. 이 4가지 기준에 누가 정확히 들어맞는가가 문제다. 한국은 과감한 국방비 지출 약속을 공개적으로 내놓았고 조선 방산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이미 증명했다. 반면 일본은 미군 5만 4천 명이 주둔하고 있음에도 모범 동맹으로 지목되지 않았다. 숫자는 많지만 신뢰의 깊이는 다르다는 의미다. 일본이 충격을 받는 지점은 여기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최우선 동맹이라고 주장해온 구도가 실제로는 미국 전략문서의 언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 경제 분야에서도 차이는 뚜렷하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공격적으로 건설해왔다. 일본 내부에서도 인정하듯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약속했던 7개 공장은 실제로 지어진 적이 없다. 약속과 실행의 간극. 미국은 그것을 기억한다. 특히 트럼프식 거래 정치에서는 더욱 그렇다. 반면 일본은 최근 US 스틸 인수 문제로 오히려 미국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처지가 됐다.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와 인수합병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국가는 동일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언급했고 심지어 한국에서 잠수함이 건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대 회담과 디테일 협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 능력을 전제로 발언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강국이다. 미국이 필리 조선소의 한계를 언급받으면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 전문가라고 평가한 배경에는 냉정한 상업 계산이 있다. 일본은 이 장면을 보며 불안해한다. 일본 방송은 미국이 한국을 혈맹으로 특별 대우한다고 경계한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게만 유일하게 그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을 불편해한다. 단어 하나가 아니라 위계의 문제다. 미국의 현직과 전직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우리는 피를 흘린 동맹이라고 한국을 지칭했다는 사실은 일본에게 뼈아프다. 일본은 화해의 동맹으로 불린다. 과거 적국이었던 국가와의 전략적 타협이라는 의미. 구조적으로 같은 급이 아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관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힘을 돈으로 산 모델에 가까웠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은 후방기지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1964년 도쿄올림픽과 신칸센 개통으로 부활을 과시했다. 1980년대에는 세계 반도체 기업 상위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플라자 합의 이후 환율 급등과 버블 붕괴,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압박으로 일본 산업은 구조적 타격을 입었다. 미국은 필요할 때 키우고 위협이 되면 조정했다. 이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일본은 알고 있다. 미국은 동맹을 감정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지금 미국은 방위산업 재활성화와 중국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둔다.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은 실제 생산 능력을 제공하는 국가다. 한국은 미국 전략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실물 파트너다. 일본은 여전히 금융과 외교적 조율 능력을 강조하지만 제조 기반에서의 즉각적 기여도는 한국과 다르다. 따라서 일본의 조급함은 이해할 수 있다. 핵잠수함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은 주도권 확보라기보다 존재감 유지에 가깝다. 미국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일본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실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국이 열린 마음으로 승인했다는 표현을 한국에 대해 사용한 순간 일본은 자신들이 더 이상 자동 우선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감했을 것이다. 동맹의 순위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언의 톤, 협상의 깊이,
산업협력의 범위가 이미 말해주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문서, 내축과 정확히 맞물려 돌아간다. 일본은 과거의 위상에 기대고 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부상이 아니라 미국이 이미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다. 혈맹이라는 단어 하나에 일본이 과민 반응하는 이유는 그것이 감정 표현이 아니라 권한의 등급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일본 내부에서 나온 충격은 미국이 먼저 던진 말이 아니라 미국 대사를 지낸 일본 인사의 입에서 나온 평가였다. 금은 트럼프와 바이든이라는 전혀 다른 색깔의 두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한국을 두고 피를 흘린 동맹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 성향이 달라도 동일한 인식이 반복됐다는 사실. 이것은 일시적 수사가 아니라 구조적 인식이라는 뜻이다. 일본이 문제 삼는 대목은 바로 여기다. 반대로 일본은 화해의 동맹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과거 적국이었던 국가와의 전략적 타협.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은 이유는 전쟁을 끝내고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선택이었지. 공동 전장에서 피를 흘린 경험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다.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진다. 민감한 군사기술, 핵 관련 협의, 장기 전략 자산 배치에서 신뢰의 깊이는 절대적 변수다. 일본은 오랫동안 미일 동맹은 최우선이라고 주장해왔다. 아베 전 총리 이후 일본 지도부는 미국에 맞추는 외교를 반복했고 막대한 방위비와 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 모델은 본질적으로 지불형 동맹에 가깝다. 돈과 기여를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기여가 아니라 산업기술 공급망 통합이라는 점이다. 미국 국가방위 전략의 내축은 이미 공개돼 있다. 국내 방어, 중국 억제,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 방위산업 재활성화. 이 기준에 따라 보면 혈맹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전략 우선순위에 더 깊게 결합된 파트너를 지칭하는 용어로 읽힌다. 실제로 미국 국방 고위 인사는 한국을 두고 말에 걸맞은 노력과 자금, 진지함, 헌신을 투입했다고 평가했다. 실행을 전제로 한 동맹이라는 의미다. 일본이 충격을 받은 또 다른 지점은 5만 4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에도 모범 동맹이라는 표현에 듣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리적 존재와 전략적 신뢰는 동일하지 않다는 신호다. 미국은 일본을 동북아 전진기지로 활용하지만 전략, 설계의 핵심 파트너로 동일 선상에 두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일본 방송이 한국을 향한 특별 대우의 불편함을 드러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핵과 관련된 민감한 영역에서 온도차는 더 분명하다.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이 확대되는 움직임이 있다는 언급과 달리 일본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진주만이라는 역사적 기억을 안고 있다. 트럼프가 진주만을 잊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장면은 일본에게 경고와도 같다. 과거의 기억은 동맹의 깊이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변수다. 일본은 이를 알고 있다. 그래서 다른 주머니를 차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기존의 미국 중심 전략만으로는 지위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안의 부재다. 일본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누려온 위상은 미국과의 조합을 통해 형성됐다. 아시아에서 독보적 위치를 유지하고 G7의 지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엔화를 버티게 한 구조 역시 미국과의 신뢰가 전제였다. 한국이 국제기구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마다 일본이 강하게 반응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 당시 일본이 유일하게 기권했다는 일화. 볼턴이 끝까지 찬성하지 않는 섬나라를 언급한 사례는 일본이 동북아에서 단독 대표 지위를 유지하려 했다는 단서를 제공한다. 한국이 성장하면 일본의 독점적 위상은 약해진다. 그런데 이제 그 위상 자체를 미국이 재정렬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일본이 불편해하는 것은 단어가 아니다. 혈맹이라는 표현이 반복될수록 미국의 전략 문서와 발언이 한국을 중심축에 더 가깝게 두는 듯한 인상을 줄수록 일본은 자신들이 2차적 동맹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개선하게 된다. 동맹의 본질이 화해와 관리에 머문다면 민감한 기술과 핵심 산업에서의 우선권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일본의 구조적 불안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 내축을 대입하는 순간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감정이 아니라 점수로 드러난다. 국가 방위 전략은 명확하다. 국내 방어, 중국 억제,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
방위산업 재활성화. 이 네 가지는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으로 구현되는 실질 기준이다. 여기에서 동맹은 상징이 아니라 기능으로 평가된다. 누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미국 전략을 보강하는가가 핵심이다. 첫 번째 축, 국내 방어. 미국은 자국 방산 기반을 복원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려 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이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일본 내부에서도 인정하듯 한국은 실행 속도에서 우위를 보였다. 반면 일본은 아베 시절 약속했던 7개 공장을 실제로 건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약속과 결과의 차이. 미국은 이 간극을 숫자로 기록한다. 국내 방어를 강화하는 공급망 기여도에서 한국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실적을 제시했고 일본은 설명이 필요한 상태다. 두 번째 축, 중국 억제. 미국 전략의 중심은 인도 태평양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선언적 참여가 아니라 작전, 산업, 기술의 결합이다. 한국은 봉해를 중심으로 한 전략 공간에서 실질적 전력과 조선 능력을 동시에 보유한다. 특히 미국 국방 고위 인사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확대 회담과 디테일 협상은 가능하다고 밝힌 점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다. 이는 억제 전략의 핵심 자산을 논의할 수 있는 신뢰, 등급에 한국이 들어가 있다는 신호다. 일본은 핵잠 추진을 언급했지만 미국이 즉각 반응하지 않은 장면 자체가 대비를 만든다. 세 번째 축,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 일본에는 5만 4천 명의 미군이 주둔한다. 숫자만 보면 일본의 부담 분담은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고 지칭한 배경에는 단순한 비용 분담이 아니라 자발적 전략, 투자라는 요소가 있다. 한국은 과감한 국방비 지출 확대를 공개적으로 약속했고 방산 수출과 생산 능력 확장을 병행하고 있다. 부담 분담이 방어적 비용이 아니라 공격적 투자로 전환된 셈이다. 일본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왔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구조 유지가 아니라 구조 확장이다. 네 번째 축, 방위산업 재활성화. 이 부분에서 격차는 가장 선명하다. 미국은 조선 능력의 약화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세계 최고 조선 전문가로 평가하며 협력을 언급한 것은 전략적 계산이 전제된 발언이다. 한국 조선 산업은 단순 상업 능력이 아니라 군함, 잠수함, 건조 경험과 연결된다. 미국이 필리 조선소의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한국과의 협의를 강조한 장면은 방위산업 재활성화라는 네 번째 축에 한국이 직접 연결된다는 뜻이다. 일본은 조선 분야에서 과거의 위상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 미국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언급되지는 않는다. 이 네 축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로 국내 방어를 보강하고 핵잠, 논의로 억제 전략에 기여하며 국방비 확대로 부담, 분담을 강화하고 조선 방산으로 산업 재활성화에 직결된다. 일본은 여전히 재정 기여와 외교적 조율에 강점이 있지만 산업 기반과 실행 속도에서 한국과 동일선상에 서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일본이 과거에 겪었던 경험을 떠올리면 이 대비는 더 날카롭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 반도체 기업 상위권을 장악했지만 미국과의 합의와 압박 속에서 산업 기반이 급격히 흔들렸다. 미국은 동맹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국가다. 지금 미국이 방위산업 재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상황에서 실질 생산 능력을 제공하는 파트너와 그렇지 못한 파트너의 구분은 맹정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기능이다. 미국 전략문서의 네 축은 누구에게 특권을 줄 것인지가 아니라 누가 그 전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가를 묻는다. 일본은 과거의 위상과 재정 기여에 기대고 있다. 이 구조적 차이가 축적될수록 동맹 내 위계는 더 이상 선언으로 유지되기 어려워지는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장을 실제로 세운 국가와 공장을 약속만 한 국가는 미국의 기억 속에서 동일한 등급을 받을 수 없다. 일본 내부에서도 인정하듯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약속했던 7개 공장은 결국 현실화되지 않았다. 트럼프식 거래, 정치에서 약속은 계약에 가깝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처럼 미국 국내 정치와 직결되는 분야라면 더욱 그렇다. 일본은 말로는 맞췄지만 구조적으로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 사이 한국은 미국 내의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공장을 공격적으로 세워왔다. 실행의 속도와 규모에서 차이가 벌어졌다. 이 지점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다. 미국 국가방위 전략 네 축 중 국내 방어와 방위, 산업 재활성화는
공급망의 물리적 이전을 전제로 한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생산 라인을 세운다는 것은 미국 전략 산업의 일부를 함께 떠안겠다는 의미다. 위험을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하고 정치적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선언이다. 일본은 금융과 외교적 조율에 능하지만 미국 내 산업 구조에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속도에서는 한국과 비교된다. US 스틸 인수 문제도 대비를 강화한다. 일본은 미국 제철소를 인수하려다 정치적 반발에 직면했다. 미국 입장에서 인수는 민감하다. 산업 주권, 고용, 국가안보 논리가 동시에 작동한다. 반면 한국의 투자는 신설 공장과 생산 능력 확대로 읽힌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와 기존 자산을 흡수하는 구조는 정치적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일본이 눈치를 보는 형국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국방 고위 인사가 한국을 두고 의존이 아닌 파트너십 비전에 부합하는 모범 동맹이라고 평가한 배경에는 산업적 기여가 있다. 단순히 군사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전략 산업을 함께 재건하는 동맹이라는 의미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분담의 총액이 아니라 분담의 성격이다. 소비형 기여에서 생산형 기여로의 전환. 조선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자국 조선 능력의 약화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세계 최고 조선 전문가로 평가하며 협력을 언급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미국 전략 자산 건조, 능력의 외부 확장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다. 한국은 상업 선박에서 군함, 잠수함까지 폭넓은 건조 경험을 보유한다. 일본 역시 조선 강국이었지만 현재 미국 전략 논의의 중심에 서 있지는 않다. 한국이 실제 건조 능력을 근거로 미국과 디테일 협상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선언을 통해 존재감을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실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누가 언제, 어디에, 어떤 규모로 생산 라인을 세웠는지, 누가 약속을 이행했는지, 이러한 기록은 외교적 수사보다 강력하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금 투입형 모델을 사용해왔다. 막대한 재정과 방위비를 통해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방위산업 재활성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자금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다. 제조 기반, 기술 이전, 공동개발, 공급망 통합이 요구된 한국은 이미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이 모델을 실행했고 조선과 방산으로 확장하고 있다. 일본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은 한국이 단순히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략의 구조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공장 건설, 국방비 확대, 조선 영역 논의는 각각 따로 한국은 실행으로 점수를 쌓고 있고 일본은 과거의 위상과 재정 기여를 근거로 위치를 유지하려 한다. 동맹의 위계는 선언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미국은 실물 데이터를 본다. 누가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누가 전략 산업을 보강했는지, 누가 민감한 기술 협의에 실제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 차이가 누적될수록 일본이 아무리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말해도 그 선택지가 실체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미국 전략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군 5만 4천 명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 곧 전략적 최우선 동맹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이 숫자를 자신들의 지위 증명서처럼 사용해왔다. 동북아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미국의 전쟁기지,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 모범 동맹이라는 표현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향했다. 여기서 일본이 느끼는 불편함은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물리적 존재와 전략적 신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신호이기 때문이다. 5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일본이 제공하는 공간과 비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 국가방위 전략 내축을 기준으로 보면 주둔 규모는 그 자체로 전략 혁신을 보장하지 않는 국내 방어, 중국 억제, 부담 분담, 방위산업 재활성화, 이 내축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기지 제공이 아니라 능동적 기여다. 한국은 국방비 확대를 공개적으로 약속했고 방산 생산, 능력을 확장하며 수출을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부담 분담의 방식이 다르다. 일본은 방위비 분담금을 꾸준히 늘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현 구조를 유지하는 비용에 가깝다.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구조 유지가 아니라 구조 재설계다. 특히 방위산업 재활성화라는 네 번째 축에서
미국은 자국 조선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조선 산업을 세계 최고 전문가라고 평가하며 협력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이는 전략자산 건조 능력을 외부와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신호다. 일본은 이 대목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미군 주둔 규모는 크지만 미국 전략자산의 공동 생산 또는 기술 협의에서 일본이 중심에 서 있다는 명확한 발언은 나오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논의에 대해 미국 고위 인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언급하고 디테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한 장면은 신뢰의 깊이를 보여준다. 민감한 자산에 대한 대화는 동맹의 등급을 반영한다. 더 나아가 미군 주둔이 많다는 것은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필수적이라는 의미일 수는 있다. 그러나 필수성과 우선순위는 다르다. 미국은 필요에 따라 전력을 배치한다. 하지만 기술 공유, 공동개발, 산업통합은 필요 이상의 신뢰를 요구한다. 일본이 화해의 동맹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민감한 영역에서의 접근 권한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내부에서 다른 주머니를 차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 있다. 기존 모델, 즉 기지 제공과 재정 기여를 중심으로 한 동맹 관리 방식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이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두고 의존이 아닌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한 순간 일본은 자신들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직감했을 것이다. 미군 5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일본에게 자산이지만 동시에 족쇄일 수 있다. 구조를 바꾸기 어려운 고정 비용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주둔 규모에서는 일본보다 작지만 산업과 기술 영역에서 유연하게 확장하고 있다. 미국 전략의 방향이 산업 공급망 중심으로 이동할수록 고정된 주둔 모델과 확장 가능한 생산 모델 사이의 차이는 더욱 부각된다. 결국 일본이 직면한 문제는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숫자의 의미다. 주둔 병력은 과거 질서의 상징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재편하는 새로운 질서에서 우선권을 결정하는 것은 실행 능력과 산업 기여도다. 일본이 그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기존의 안정적 위치가 더 이상 자동 보장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동맹의 등급은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기술 접근 권한의 문제로 변한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매년 미국 실무진과 핵잠 협정에 대한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자 일본은 즉각 반응했다. 카카이치 총리가 일본도 핵잠을 추진하겠다며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말한 장면은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다.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신호가 나오자 일본이 뒤늦게 의제를 따라가는 구조가 드러난 것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다음이다. 미국이 이 사안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심지어 한국에서 잠수함이 건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확대 부담과 디테일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발언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핵 관련 기술은 동맹 중에서도 극히 제한된 국가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한국이 최소한 논의 가능한 등급에 들어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내부 일부에서는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한국 역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한국을 세계 최고 조선 전문가로 평가하며 협의 속에서 풀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여기서 핵심은 기술 이전 여부가 아니라 산업 능력을 전제로 한 신뢰다. 한국은 상업선뿐 아니라 군함, 잠수함 건조 경험을 축적해왔다. 조선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은 단순한 경제지표가 아니라 전략자산이다. 반면 일본의 핵잠 추진 언급은 아직 선언 단계다. 일본은 헌법적 제약, 핵 관련 국내 여론, 원자력, 기술의 군사적 활용 문제 등 다층적 제약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 동일한 톤으로 적극 지원이나 디테일 협상 가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례는 없다. 일본이 다급하게 의제를 꺼냈지만 미국의 언어는 한국 쪽에 더 구체적이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다. 미국 국가 방위 전략의 두 번째 축인 중국 억제와 네 번째 축인 방위 산업 재활성화가 동시에 작동하는 지점이 바로 잠수함이다. 핵 추진 잠수함은 장기 자망, 은밀성, 작전 지속 능력에서 재래식과 차원이 다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동맹은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이 이 대화에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가 등급을 말해준다. 일본은 이를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방송은 미국이 한국을 혈맹으로 특별 대우한다고
경계한다. 단어 하나가 아니라 기술 접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이. 일본이 과거 적국이었다는 역사적 기억. 그리고 화해의 동맹이라는 인식은 핵심 군사 기술 공유에서 보이지 않는 제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핵과 관련된 미국 내 담론에서도 온도차가 존재한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일부 찬성 의견이 공개적으로 확대되는 움직임이 언급되는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가 유지된다. 이는 단순히 비확산 원칙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 신뢰와 과거 기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읽힌다. 핵잠 논의는 단순한 무기 체계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누구를 장기 전략 파트너로 보고 누구와 미래, 자산을 공동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한국은 조선 능력과 방산 산업을 바탕으로 그 논의에 접근하고 있다. 일본은 선언을 통해 존재감을 유지하려 하지만 선언만으로는 민감 기술의 문을 열 수 없. 결국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시험대에서 드러난 것은 미국이 한국을 실질적 생산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다. 일본이 아무리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말해도 미국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누구를 앉히는지가 동맹의 위계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안건이 점점 더 민감해질수록 일본이 감당해야 할 전략적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경계하는 진짜 이유는 현재의 격차가 아니라 과거에 자신들이 미국에게 어떻게 조종당했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 서 있었다. 당시 세계 상위권 반도체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일본 기업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글로벌 기업 순위에서도 일본 기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도쿄 올림픽 이후 고도 성장을 거쳐 신칸센을 개통하며 부하를 과시했고 엔어는 기축통화에 준하는 위상을 누렸다. 일본은 스스로를 아시아의 대표 국가로 인식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대로 두지 않았다.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 가치를 급격히 끌어올렸고 여파로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장기 침체에 진입했다. 동시에 미국은 일본 반도체 산업에 대해 덤핑, 특허,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을 가했다. 냉전 구조 속에서 일본을 키웠지만 미국 산업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자 조정에 들어갔다. 동맹은 보호 대상이면서 동시에 관리 대상이었다. 미국은 동맹을 감정으로 유지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지원하고 위협이 되면 견제한. 일본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던 시절 미국은 기술 특허 공개 문제와 무역 압박을 통해 균형을 맞췄다. 일본은 그 충격을 아직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지금 일본이 느끼는 불안은 이 역사와 연결된다. 미국이 방위산업 재활성화를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삼고 반도체, 배터리, 조선 같은 산업 기반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실행 능력을 앞세워 미국 내 공장을 세우고 조선 협력을 논의하고 핵 추진, 잠수함까지 테이블에 올리는 모습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한다. 다만 이번에는 역할이 바뀌었다. 미국 전략에 깊이 편입되는 국가는 한국이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주변으로 밀릴 가능성을 계산한다. 일본은 한때 한국이 자국 반도체 기술을 훔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냉전 시기 미국이 일본을 전략적으로 육성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은 일본이 밀려난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서서히 올렸다. 이는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니라 구조 변화였다. 미국은 일본을 조정했지만 한국을 전면적으로 견제하지 않았다. 이 대비가 일본에게 남긴 인상은 뚜렷하다. 현재 미국이 한국을 두고 의존이 아닌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하고 방위 산업과 공급망에서 협력 가능성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장면은 일본에게 대잡이다. 과거 자신들이 전략적으로 부상했다가 조정당했던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신이 조정 배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 시작한다. 더구나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미국과의 조합을 통해 아시아 대표 지위를 유지해왔다. G7 참여, 각종 연합 주도, 외교적 영향력. 이러한 구조는 미국의 신뢰를 전제로 한. 그런데 미국 전략문서와 고위 발언에서 한국의 기여도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상황은 일본의 독점적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일본 내부에서 미국은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다는 누리꾼 반응이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는 감정적 표현처럼 보이지만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구조적 불신이다. 동맹은 영원하지 않다는 인식, 그리고 미국 전략이 산업기술 중심으로 이동할수록 제조 기반과 실행 능력을 갖춘 파트너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결국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성장 자체가 아니다. 미국이 전략의 중심축을 재배치하면서
과거 자신이 누렸던 우선권이 더 이상 자동 보장되지 않는다는 가능성이다. 플라자 합의와 반도체 압박의 기억은 일본에게 미국과의 관계가 언제든 재조정될 수 있다는 현실을 각인시켰다. 그리고 지금 미국 전략의 내축 속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선명해질수록 일본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의 안정성을 다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다른 주머니를 차야 한다는 일본 내부의 표현은 전략 전환 선언이 아니라 기존 모델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백에 가깝다.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동맹을 최우선 축으로 삼아왔다. 방위비 분담 확대, 외교적 보조, 국제기구에서의 협조. 그러나 지금 미국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전략 산업과 군사기술의 통합이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공장을 미국 내에 세우고 국방비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조선 산업을 기반으로 핵추진 잠수함 협의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실행 중심 동맹이다. 반면 일본이 말하는 선택지 확대는 아직 선언 단계에 머문다. 핵잠 추진을 언급했지만 미국의 구체적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일본이 헌법적 제약과 국내 여론, 핵 관련 민감성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실행 가능한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더구나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적극 지원과 디테일, 협상 가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상황에서 일본은 같은 문장을 얻지 못했다. 일본이 택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방위비와 군사 역량을 더욱 확대해 기존 모델을 강화하는 방식. 그러나 이는 비용 증가에 비해 전략적 등급이 즉각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다. 둘째, 핵과 관련한 보다 과감한 논의를 시도하는 방식. 하지만 미국 내 여론과 과거 기억, 특히 진주만이라는 셋째, 산업 기반을 재정비해 미국 전략 산업에 더 깊이 편입되는 방식. 그러나 반도체 조선 방산에서 이미 한국이 선점한 실행 데이터는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평가 기준이 이미 내축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내 방어, 중국 억제, 부담 분담, 방위산업 재활성화. 이 틀 안에서 한국은 생산 능력과 전략 자산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가로 부각되고 있다. 통합과 민감기술 협의에서 한국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유지해온 위상 역시 미국과의 조합에 의존해왔다. 지칠 중심 국가, 아시아 대표, 엔화의 위상. 그러나 미국 전략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공급망 방산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다면 일본의 독점적 지위는 점진적으로 희석될 수 있다. 일본이 이를 체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발은 주머니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다. 문제는 대체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을 대체할 전략 파트너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의는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행 능력과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맹의 위계는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언의 톤, 협상의 범위, 기술 접근 가능성, 산업협력의 깊이가 순서를 말해준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 안건을 다루고 있고 일본은 존재감 유지를 위한 선언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이 누구를 전략산업의 공동 설계자로 간주하는지가 향후 질서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이 확정되는 순간 동북아의 힘의 균형은 과거와는 다른 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